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오랜만에 신고가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주가 부활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2.5%의 급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 법안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르면 이번 주 말부터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이 이제 미국인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또한 고용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서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 또 지난 1월 채용 공고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의 조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게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같은 뉴스도 좀 달리 해석될 수가 있고, 또 투자자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또 이런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1시간씩 앞당겨진다는 점 거래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해가는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실업지표 개선에 힘입어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0.6%대의 탄력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32,500 수준으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2.47%대의 상승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13,400선 바로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상승 가리키면서 현재 3,937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는 전일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된 키워드로는 실업지표와 국채금리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이 있겠는데요. 우선은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투심을 지지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무난히 치러진 국채 입찰과 너무 크게 오르지 않은 2월의 소비자 물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오늘은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었는데요. ECB가 금리 상승에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ECB는 오늘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EPP의 한도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PEPP를 통한 채권 매입 속도를 1분기보다 상당히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즉 양적 완화에 대한 한도는 유지하지만 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오늘 증시를 역시나 지탱해줬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4만 2천 명 감소를 기록하면서 71만 2천 명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였던 72만 5천 명을 하회하면서도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낸 수준입니다. 게다가 팬데믹 이래 최저치로 다시 근접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트레이드의 이사가 한 말입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의 감소는 이번 주에 나온 우리의 또 다른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팬데믹으로부터 서서히 회복을 하고 그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매우 견고한 신호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용 관련 지표가 개선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부양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업종별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장 막판에 유틸리티가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3개 업종이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유소비재와 금융주, 유틸리티가 오늘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반면에 자유소비재가 1.57%, 필수소비재가 약보합 수준, 그리고 부동산이 1.47%, 그리고 기술주가 2.2% 굉장히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흐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빵주부터 볼 텐데요. 빵주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구글이 3.27%, 페이스북이 3.5%대의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거의 4% 가까이 상승 중에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4.3%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순환주 가운데서는 나이키가 오늘 2.75% 오르면서 조금 눈에 띄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일렉트릭 확인해 보겠습니다. 8.83%대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GE입니다. 항공기 리스 사업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오늘은 투자 의견의 조정도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퍼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83%의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의 갓 모습을 드러낸 새내기주죠. 로블럭스 보겠습니다. 오늘 6.26% 상승하면서 73.85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캐시우즈의 ARK 인베스트에서 50만 주 이상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탄력받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팅 앱 범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0.89%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매출이 1억 6,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200만 달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종목 뉴스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오라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주가 흐름 오늘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6.5%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매출과 어닝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나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전문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의 가이던스를 다소 낮게 제시하면서 오라클의 주가 오늘 급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잉의 주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잉 오늘 2.64% 오른 채 마감을 했는데요. 737 맥스 7 기종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 주문이 거의 완료되어 간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고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일 언급해드리고 있는 AMC 엔터테인먼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GME와 함께 과열주다, 레딧 관련주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전망을 상회하는 4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1억 6,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86%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도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미주호에서 새롭게 매수 의견을 내놓은 데다가 오늘은 이 금리 진정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4.36%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몇몇 모델의 가격을 인상시켰다. 이런 로이터스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한 지 3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감 지수 집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6% 가까운 상승입니다. 32,485선 수준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2.5% 넘는 상승세 잘 유지를 해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40.5포인트 상승하면서 39,040선 바로 아래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를 통해서 그 시황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날의 시장의 좀 주요 이슈는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다소 약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전달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개선세가 나왔고 무난하게 또 지나갔다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양호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지표가 나오면서 이 경기 전망을 밝혔다라는 해석이 나온 것이 시장에 또 자신감을 좀 부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분위기를 저희가 복기를 해본다면은 지표가 좋았을 때는 이게 국채금리 상승세를 야기를 했고 증시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도 이 지표의 발표 전에는 10년물의 국채금리가 1.48%였다가 이 발표 후에는 1.52% 정도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장은 이 금리가 1.5%대 초반으로 좀 내려간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안정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인상이 오늘 나왔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금리 상승이 금융 환경에 좀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 ECB가 이 채권 매입 속도를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이런 발표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양호한 투자 심리를 좀 지탱을 해준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금리가 좀 안정화를 보이자 다시 한번 이제 매기가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로 쏠리는 그런 양상이 오늘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이제 전 고점과 불과 한 5%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어제 전해드렸던 이제 UBS의 분석처럼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오락가락한 그런 장세가 하루 걸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2.5% 넘게 급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감소하고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유가가 급등을 한 것인데 일단 주간 원유 재고를 봤을 때 휘발유 재고가 1,19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꽤 많았다는 것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요. 덕분에 유가는 2.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66.0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 금값은 그냥 보합권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리고 아시아장에서는 금값이 크게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1,737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일단 그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지표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조금 올랐고 이것이 금값의 상승 탄력을 다소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0.03% 정도의 강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고 1,722.3달러 수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밤사이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그 아시아장에서는 1.4% 후반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1.5%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상승폭이 크지 않고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덕분에 시장에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1.5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팀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특히 좀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전체 시장 대비한 아웃퍼폼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업계에서 미중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CSIA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이 협업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 예정이라고 지난 목요일에 밝혔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SIA와 양측 10개 기업씩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합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워킹그룹은 연 2차례씩 만나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통상정책 및 암호화 그리고 공급망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첫 미팅 날짜라든지 실제 참여를 할 기업이 어느 기업이 될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일 홍콩 증시에서도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죠. SMIC의 주가가 약 한 10% 정도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현재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에서도 반도체주 전반이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반도체주 추종 ETF인 SOXX가 약 한 4% 정도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구매국이지만은 자체적인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칼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업 부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협의체를 구성한다. 참 뭐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전개 과정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관계자를 좀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팅이 기업의 고위급들보다는 기술 전문가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또 전망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동맹국들과 아니면은 이 사업 카운터파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면서 일단 원론적인 그런 성명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지난해에 제재로 중국 기업들이 많은 좀 고통을 받았었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IT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을 제재를 하니까 자국 기업에도 피해가 가고 있다는 여론이 미국에서도 일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어떤 좀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또 반면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양측의 이익,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반도체 자립만을 이제 중요시하면서 이 양측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큰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는 회의론도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드영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와 가치 공유를 안 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입증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회의론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은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펀더멘털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네, 반도체 ETF SOXX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3월 들어서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ETF의 평균 1일 등락을 단순 계산을 해봐도 무려 3.8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큰 문제가 단기적으로 생긴 거는 아닌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당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문제를 제시를 했던 이 업체가 다수 좀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중국의 SMIC의 이 장비라든지 기술을 납품하려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투심 약화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던 SOXX, 이 ETF가 지난해만 해도 약 한 5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의 첫 타자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가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부를 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발표인데요. 이렇게 부를 쌓은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소비와 그리고 미국 증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미국 연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가계의 부는 130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를 쌓았다고 하는데요. 제로 수준의 저금리와 또 막대한 규모의 재정정책, 부양책 덕분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무엇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 무엇으로 부를 가장 많이 축적했을까를 보면 일단 V자 반등장 덕분에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난 4분기 동안에만 주식으로 4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가계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또 저금리 덕분에 부동산 매매도 활발했죠. 부동산으로는 약 9천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증식을 했는데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번 돈보다 5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더 눈에 띄는 점은 이거였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저축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지난 4분기에만 저축 속 자산이 6,42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총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4조 1천억 달러로 커졌는데 이는 미국 전체적인 가계의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 자료가 조사됐던 시점이 현금 지급액이 600달러씩만 지급이 됐던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밤사이 소식 나온 것처럼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인들은 $1,400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원래 저축이라는 것은 생전해본 적 없던 미국인들이 역사상 유례 없는 저축을 이미 쌓아놓은 상태에서 $1,400의 지원금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와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팀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소비와 증시에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미국인들은 원래 저축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저축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계 재정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은 경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앞서서 2.4조 달러 정도를 미국인들이 과잉 저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경제로 흘러들어가서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 저축분을 바탕으로 올해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한 바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례적으로 이렇게 미국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어떤 소비를 하기에 돈을 쓰기에 좀 경계심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경계론도 남아있는데요. 실제로 RSM이라는 기관에서는 억눌린 수요, 펜트업 디맨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 수요를 분출하는데 최소 2년, 그러니까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계는 여전히 현금을 소진하는데 조금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관련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인플레이션 반등이 오랜 시간 펼쳐졌던 그간의 채권 시장 강세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은행은 현재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전환점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마이클 한해 수석 투자 전략가는 경제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재개에 나서면서 물가와 금리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는 시점이라고 전했는데요. 디플레이션적인 요인들이 뒤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재개와 상품이나 서비스, 노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가 아마도 마지막 저금리, 저물가 시대였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는 부양책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도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또한 경제 과열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과도한 재정 부양책과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의 이동은 앞으로의 남은 2020년대를 물가 상승으로 이끌고 국채 시장의 강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는 경제 재개, 백신이나 부양책 등으로 물가가 크게 뛰어오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런 시기에는 경제 재개로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를 눈여겨보고 물가가 연동된 물가 연동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업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을 예로 들었는데 디즈니나 엔비디아, 홈디포, 엑소모빌, 나이키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과 원자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위 분야가 금융자산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것이라면서 특히 이런 분야들이 물가 상승기에 함께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최근 어떤 의견들이 또 제시되고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반영한 국채금리, 시중금리의 상승이 결국은 연준의 긴축 전환까지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최근에 시장을 짓눌렀던 그런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사 내용은 일단은 순환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보다는 순환매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해드리겠고요.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ING라는 기관에서는 3월부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월쯤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오히려 나중에는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자체에 이것이 악재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블랙록에서는 금리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 기대를 반영한 금리 상승 속도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RBC에서도 채권 대비해서 여전히 주식이 유리한 상황이 금리 상승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를 반영한 이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좀 완만하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도 우려를 좀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애널리스트 데이 실망감에 이틀째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범블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간밤 17%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 쿠팡이 화려한 데뷔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시초가 63.5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근 이틀 새에 좀 큰 급락이 나타나서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잘 나가던 GE의 주가가 이틀째 급락했는데요. 바로 이 애널리스트 데이 내용 그리고 항공기 임대 사업 G카스 매각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장 들어서 8.4%까지 일일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이 경우에 지난해 6월 11일 이후에 9개월 만에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할 그런 위기에 처했었고, 그리고 이벤트 당일이었던 전일 같은 경우에도 5.4%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3년 만에 최고치였던 주가 13.6달러를 찍은 이후에 주가가 3일 만에 약 한 14.3%나 하락한 셈이 되는데요. 역시 9개월 만에 최악의 3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GE의 주가가 왜 갑자기 제동이 걸렸을까요? 일단은 전일 항공기 임대 사업부 G카스를 300억 달러에 매각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사측에서는 8대1 주식 병합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G카스를 제외한 캐피탈의 자녀 사업부가 산업재 부문으로 편입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반응이 엇갈렸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이체방크는 목표 주가를 13에서 14달러로 올렸지만은 보유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G카스 매각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오늘 심지어 아웃퍼폼에서 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의 자신들의 목표 주가였던 13달러를 상향 돌파한 이후에 동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의 오랜 비관론자죠. JP모건의 스티븐 투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항공기 임대사업부 이 매각이 사업 간소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다. 하지만은 이럼으로 인해서 이제 캐피탈 부문 내에서 가치 있는 자산은 전무하게 됐다라고 또 혹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IB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시장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다는데 실제 내용은 어떤지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가이던스는 어땠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연간 가이던스를 이 사측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사실 1월 말 4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를 했던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체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 때 초반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EPS가 0.15에서 0.25달러 정도, 그리고 산업재 부문의 잉여 현금 흐름이 25억 달러에서 45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치가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지난해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은 뭔가 상향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높은 기대치를 유지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실망 반응이 나왔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주식 병합 계획 발표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데 한몫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날 이 향후에 8대1 주식 병합에 나설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주식 병합, 리버스 스탁 스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유통 주식수를 이제 감소시키는 분할과는 반대되는 그런 조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달러의 GE 주식 8,0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이제 병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112달러짜리 주식 1,000주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사측에서는 5월 초에 있을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실적과 주가의 유의미한 회복이 기대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 무브라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정보 웹인 시킹알파에서도 주가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무브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범블입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으로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죠. 지난 밤 사이에 장중 한때 17%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장 마감가는 약 10%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꽤 큰 상장인데 범블은 최근에 상장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 실적은 상장 후 처음으로 발표한 실적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부터 살펴보자면 1억 6,560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또 지난 4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1%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메인 앱인 범블이 46.6% 정도의 성장을 보였고 여기에 총 유료 회원이 32.5% 증가해서 270만 명으로 총 유료 회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한 해를 총 종합해보면 5억 4,200만 달러의 총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게 그 범블 CEO인 휘트니 울프 허드는 이 실적에 대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가이던스였습니다. 가이던스를 높였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좋게 만들었는데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7억 2,100만 달러를 제시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 33%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 겁니다. 덕분에 범블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팀장님, 범블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마켓워치에서 평균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고요. 목표 주가가 70달러입니다. 11개 IB를 집계를 했을 때 비교적 우호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최근에 첫 긍정적인 커버리지도 본격적으로 게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서스퀘아나라는 IB에서 파지티브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78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틴더가 데이팅 앱 이 시장에서 업계 선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여성만 처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성 친화적인 어떤 전략이 특장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후에도 제프리스라든지 스티펠, 코엔, 그리고 시티그룹 등의 주요 IB도 긍정론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프리스는 목표 주가 80달러를 제시하면서 역시 여성의 소비 파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오른 주가 탓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적하는 그런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 후에 글로벌 확장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구심이 남아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준비한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기업일 겁니다. 쿠팡 준비하셨죠? 네, 쿠팡입니다. 미국 월가에서 간밤 화려한 데뷔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상장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최종 공모가 35달러 대비 80%가 넘는 시초가 63.5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쿠팡은 이날 기업 공개로 1억 3천만 주 가량의 주식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주가 수준을 반영한다면 쿠팡의 시가총액은 100조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면서 삼성전자 이은 국내 2위 기업의 시총을 기록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쿠팡이 이렇게 대박이 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한,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배송을 받아봤는데 로켓 배송 물류 경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기업 가치를 근거로 업계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이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 영역을 같이 확장해가고 있는 마켓컬리도 뉴욕 증시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자, 온라인 식품 마켓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쿠팡과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마켓컬리죠. 사실 그 규모는 훨씬 작긴 합니다만 당사 역시 올해 안에 뉴욕 증시 상장에 나설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는 현재 1조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온라인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업체들이 성장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물류 업체들의 추가 성장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커머스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유통 물류센터 투자와 관련된 리츠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비 화려합니다. 사실 마감 기준으로는 50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지만 40%가량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사실 기대는 했지만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 쿠팡이 상장하면 한국 사람들만 쿠팡을 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외신에서도 쿠팡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월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외국 투자자들도 많이 이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요 IB들의 커버리지가 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한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주요 외신 반응들을 보면은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빌 에크먼이 쿠팡 IP로 이제 대박이 기대되고 있죠.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이번 투자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신력을 더욱더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쿠팡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고,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 투자에 참여를 했던 굉장히 초기 투자자면서 대표적으로 쿠팡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